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오후 세션 시작을 알려드리는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오전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기술 발전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불평등과 개발 만능주의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그 희망을 대학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전쟁, 기후 위기 등의 인류세에 의한 지구 공동체 위기를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 역할을 교육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 세션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기획을 해서 이번에는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오전에 얘기했던 우리 교육자들이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를, 평화를 바라는 교육자들이 민주주의의 정원을, 평화의 정원을 잘 갖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진화태세 교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받아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 미디어라는 어떤 토양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잠깐 또 한 30분 그 다음에 쉰 다음에 24년 내년이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옛날 독재 시절 민주주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켜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곳이 결국에는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을 저희가 부여안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또 평화를 증진시키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세션,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최원석 이 리플렛을 보시면 최원석 전 YTN 기자이셨고 핀란드 라플란드 대학교 미디어 교육 석사를 마치시고 현재는 독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원석 선생님이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폴카 유네스코 디시메 석자 교수님과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실 예정입니다. 각각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는 최원석 선생님의 이 진행으로 토의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세션인 이 미디어 리터러시 세션을 마련해 주신 유네스코 디시메 측에 그리고 또 이번 행사를 기획하신 한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측에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하나 정정하자면 저는 아직 언론학 석사는 갖고 있지만 미디어 교육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요. 핀란드 라플란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미디어 교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가 저널리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 저널리즘이 아니라 미디어 교육 쪽을 선택했느냐고 많이 이제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관련해서는 이따가 한번 토론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인사를 조금 화면에 저만 비추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캐나다 퀘벡 대학교이자 또 디시메 의장이신 폴카 교수님 인사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폴카라고 합니다. 네, 지금 UQO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불어로 저희가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교입니다.
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더 소개드리고 네 그리고 김경희 교수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미디어 스쿨의 김경입니다. 주 전공은 저널리즘이고요.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한 20년 정도 연구와 또 현장에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오프라인 공간에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지금 플로어를 꽉 채우고 계십니다.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이 시간이 굉장히 다를 텐데 그 여러 지역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함께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라서입니다. 모두가 틱톡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인스타그램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고 트위터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저널리즘이라든지 미디어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우리 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또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그토록 이야기했던 요소들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만 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세션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은 인스타그램용으로 사진을 먼저 찍고 세션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새 들 정도로 굉장히 미디어 리터러시 쪽에서 많은 그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세션을 이렇게 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진행할 순서는 두 분께 20분간 발표를 각각 요청을 드렸고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뒤에 15분 가량 혹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폴카 선생님, 지금 준비해 오신 내용들 오늘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시민 전환 교육과 같이 이제 굉장히 큰 주제들 가운데 또 미디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 또 자료들과 함께 그동안 이렇게 경험하셨던 또 그동안 쌓아오셨던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Okay, very good. Casillo. My accents are not very good. 네, 제가 아마 액센트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I'm in shape now. I want to talk about media 네. literacy, but 미디어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and social media, especially 민주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 SNS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미디어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모든 것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uppose, and this isn't the final word.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Final word. I think that there's many ways of conceptualizing.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개념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n our various societies, 그래서 저희 사회에서 normative, hegemonic, electoral. 저희가 헤게모니화 되어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있죠. 저희가 선거가 있고요. dispute and participation makes it 또 이렇게 저희가 민주주의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three forms of 현재 democracy. 세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에 저희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1.0, 2.0, 3.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교집합으로 겹쳐지는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 네, 그래서 민주주의 1.0 제가 안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Need them to read from. Okay, but I think that democracy 1.0. 네, 그래서 민주주의 1.0이라고 하면요. form of democracy. 이거 같은 경우는 Are supreme, and we have a clear. 저희가 선거가 있고요. 명확한 이런 헤게모니가 있고요. 또 지분의 그 에퀴티에 대해서 제한의 관심이 있고 또 정당이 지금 핵심이죠. 또 미디어가 통제가 되고요. Traditional media,
또 전통적인 유형의 미디어, 예를 들어서 라디오나 TV, 신문, 인쇄물들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됩니다. 시민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규범화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애국심,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레버리지로서의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이 상존하죠. 또 인간의 얼굴이 없는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2.0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좀 강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속적이지만 경쟁적인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관심이 있고요. 또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그리고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들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담론들이 상존하고요. 그리고 또 대안적인 매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초국경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이 미투라든지 흑인들의 이제 생존권을 주창을 하는 Black Lives Matter 이런 움직임들이 있죠. 운동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기관들, 조직들이 경쟁 관계에 있고요. 보다 좀 유동적인 정체성과 이런 충성심이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양상이 더욱더 정교해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있습니다만 미소를 짓는 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민주주의 3.0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힘이 더 분산된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극우 이런 움직임도 있죠. 그리고 경쟁적인 또 강화된 헤게모니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뭔가 좀 통제된 유형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SNS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당들은 신뢰 문제에 직면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거를 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대한 감시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유형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라도 주창할 수 있죠, 시민으로서.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간과되기 쉬운 상황이죠. 또 권위주의적인 적대적인 어떤 제도가 있고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앱이라든지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룹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몇 개 이슈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저스틴 비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지 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토론토 출신이고 이제 가수고 팝스타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SNS를 활용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또 몬트리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K-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관심을 보이죠. 그래서 몽고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전쟁과 갈등 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팽창을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유형의 민주주의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중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 2.0이지만은 3.0 내용도 일부 지금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죠. 감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렇고요. 네, 노엄 촘스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반 대중이 수동적이고 냉담하고 또 소비주의 그리고 또 취약한 이들에게 대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한 권력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또 살아남은 이들은 그 결과를 수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레온 페스팅거라는 분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만들어 내셨고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신념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변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전 세계적으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다 해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다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죠. 선, 악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 사회 정체성 이론이 있고요, 네트워크 이론이 있고요,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조셉 칸이라는 분도 또 이론을 주창을 하신 것이 있고요. 우리 어떤 서클 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조직 이외, 그 밖으로는 우리가 알을 깨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개발되고 형성되는지, 또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선택적 노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 정보 공유를 잘 할 수 있고요. 또 교육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연계하는 데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멕시코에 있는 사람과도 우리가 연결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약점들이 있느냐? 이것이 다 통제가 되는 것이고요. 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센서십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리즘 이슈가 있죠. 또 모순적인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 1.0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부 사람들만이 신문을 사고 뉴스를 봤었었죠. 근데 지금 많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 뉴스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미디어가 예전과 같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언론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영상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누가 이러한 우리가 올리는 영상들을 볼 수 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것에 저희가 올리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할지, 어떤 소통이 오고 갈지, 이야기가 오고 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올린 포스팅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 자체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캐나다 정부는 몇 달 전에 이제 법안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일부 매출액의 일부를 떼어서 이제 내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뉴스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블락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캐나다 북부에서 뭐 큰 산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SNS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 같은 것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문해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어떤 접근 방식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아티클들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가지고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SNS 같은 경우
사실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Time as we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죠. we enjoy it, what is the product? It's us.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받는 상품, 이 기업들이 우리한테 판매하는 상품은 바로 정보인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는 정보가 바로 그들의 상품인 셈인 거죠. Critical media literacy work. And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media work 그리고 굉장히 schools in Canada. 학교에서도 Some of it is critical, but 캐나다에서 많은 미디어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learning about the media and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고 학생들이 또 어떠한 툴이 가용한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critical engagement of critical media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as emphasized. But I would recommend this website. 이 웹사이트를 제가 미디어 스마트라는 웹사이트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Has done good work in this 그리고 마이클 혹스맨이란 분이 이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미디어 문해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고요. 이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용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지금 AI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에도 AI 관련된 담론이 이루어졌죠. The large repertoire archive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아카이브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또 미국화되고 있죠. note that it probably isn't going to be as beneficial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ducation. There's a lot of concern. Well, people play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좀 저희가 이슈가 있는 것이 AI를 활용을 해서 chat GP and 이런 뭔가 내용을 베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슈들이 있죠. I think myself that we're going to be exaggerating the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AI 관련 이슈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뭔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꾀할 것이냐, and so on, stopping war. 차별을 없애고 전쟁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another colleague at UCLA 그 UCLA에서도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critical media literacy. And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ll media is a social. 모든 미디어가 다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 특정 언어를 우리가 정했고 누가 청중인지도 판단을 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다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죠. And at this point, but 자, the big question 오늘 제 발표는 이제 곧 마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central, it is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very critical issue in the formal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essentially 교육계에서 because of the notion of employability.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명확하고 또 간결하게 이렇게 브리핑 하듯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들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각 단계별로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세계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상황에 이제 필요한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또 중간에 우리가 사실상 모두 저널리스트라는 언급도 하셨는데 마케팅 용어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 프로슈머라는 표현도 있죠. 미디어 수용자 혹은 이제 생산자가 결합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뉴스 유통 혹은 메타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 유통에 개입하는 그런 상황들도 이렇게 유의점을 두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미디어 교육 관련돼서 연구를 하거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캐나다에서 미디어 스마트라는 단체의 활동에 굉장히 감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민간 단체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및 또 민간 교육자들, 공교육기관, 또 학부모들, 그런 독립 저널리스트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 또 일반인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빠뜨리지 않고 방문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AI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좀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어라는 단일 언어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아카이브 형성이 이루어지다가 보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정보의 어떤 품질 혹은 그 내용들 또 편향성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이 지점도 아마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문해력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하나하나 짚으면 좋겠는데 먼저 김경희 교수님의 또 발표를 듣고 나서 토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경입니다. 지금 폴카 교수님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가?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전반적인 배경을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에게 요청받은 것은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면서 미디어 교육 가장 어려운 점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에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렇게 이 정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그다음에 이 정보가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인데 그냥 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친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뉴스를 전송해 줬을 때 내가 진짜 신뢰하는 친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맞을 거야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사실은 요즘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 너머에 있는 잘 모르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신뢰 이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거나 상품평을 달거나 이러면 그냥 다 믿어버리는 그런 믿고 그 사람들을 믿고 이제 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미디어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PPT에 써놓은 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플랫폼이란 말을 쓰는데 플랫폼은 뭔지, 그 다음에 검색 알고리즘이란 얘기도 하는데 본인이 검색을 했는데 거기서 왜 검색이 제일 먼저 이게 떴을까? 제일 먼저 이런 광고를 나타내는 이런 컨텐츠들이 뜨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추천 광고 시스템이 왜 나에게는 이 상품이 추천이 되고 또 내 친구한테는 왜 저 상품이 추천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미디어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진 나라 중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터러시가 뭐지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읽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거기다 글을 쓰고 이러면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말 수많은 주장과 개념과 막 설명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지?라는 그 진짜 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미디어가 달라지니까요. 미디어가 끊임없이 바뀌고 요즘 같아서는 뭐 몇 년 안에 우리가 지금 챗GPT가 나온 것도 아주 최근이지만 거기서 또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이 나왔던 게 2009년에 이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챗GPT가 나왔고 이제 챗GPT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변화는 또 지금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나왔던 그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리터러시 개념도 계속 변화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 보자면 제 생각에는 인터넷이 인터넷의 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미디어의 이용과 분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이해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사용했다면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는 창의적 생산, 창의적 제작 뭐 이런 그 부분에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생산을 하거나 표현을 한다는 것이 꼭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창의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창의적 생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중에서 창의적 생산 부분이 부각되는 것이 이제 인터넷 등장 이후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또 이제 강조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 중에 부각된 것이 바로 소통과 참여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어떤 그 우리 지금 민주시민 교육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영향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그 개념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뭐 게임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뭐 비주얼 리터러시, 뭐 이런 장르별 리터러시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장르별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 중에서 특별히 그 장르에 초점을 둔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면서 이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저는 미디어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좀 디지털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은 또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나 그 개념을 따져보면 사실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은 같은데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서 이를 인쇄신문, 인쇄 매체 부분, 종이책이라든지 종이신문 이런 것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서는 저는 대부분은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 즉 사람이나 기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디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가 세탁기 이렇게 청소기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굳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까지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랑 구분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이다.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이제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제대로 알고, 아까 폴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들, 학자, 그다음에 활동가들, 교육자 이런 분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전국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좀 구성해 본 건데요.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접근과 통제, 비판적 이해, 사회적 소통, 책임과 권리 이렇게 4가지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넷 등장 이전, 등장 이후, 그다음에 스마트폰 등장 이후의 개념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 3가지 개념, 접근 통제, 비판적 이해, 사회적 소통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넣은 것은 책임과 권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책임과 권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방금 전에 이제 폴카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이런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본인이 어떤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 글을 올리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책임 있게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자기의 정보를 막 올리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과 권리 이 부분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과 통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용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용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용 목적에 따라서 미디어를 선택하고 본인이 어떤 미디어를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필요한 컨텐츠에 접근하고 불필요한 컨텐츠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접근과 통제라는 요소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판적 이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컨텐츠의 속성을 이해하고 컨텐츠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컨텐츠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디어 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신문, 방송 뭐 이렇게만 나뉘어졌던 이런 시대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 뭐 넷플릭스 같은 OTT, 뭐 이런 소셜 미디어, 그리고 뭐 챗GPT 뭐 이런 다양한 미디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미디어에 나옴으로써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가, 미디어 산업, 미디어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야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 지금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허위 조작 정보하고 저는 뭐 오버 같은 건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지 뭐 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규제 제도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다 이해를 해야 우리가 비판적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비판적 이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를 세션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에 또 요즘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소통 역량입니다. 사회적 소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표현한다는 건 제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그 자기 관심사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회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그 미디어 이용 행태를 좀 살펴보시면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이게 2022년에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전체 인구를 보면 한 9.7%가 종이 신문을 읽고 있고 한 88.2%는 텔레비전, 그다음에 인터넷을 한 85%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하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20대만 놓고 보면 20대 젊은 층만 놓고 보면 종이 신문은 3.5%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을 68.7% 이렇게 많이 이용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98% 정도 되고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이제 86.1%가 됩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건데요. 유튜브를 한 83.2%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표 보여드리면 대한민국의 81%가 월 13억 시간을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지금 유튜브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유튜브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거기는 거기서 생산된 컨텐츠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특정 관점만 고집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일단 세대 간 격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접근과 통제, 비판적 이해, 사회 소통, 그다음에 책임과 권리 요 네 차원에서 50대 이상과 10대, 10대, 30대, 40대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50대 이상은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판적 이해 능력은 오히려 사회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비판적 이해 능력조차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튜브의 어떤 특정 정파적인 유튜브 채널들이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에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연구를 한 거는 이제 노년층 중에서 그러니까 50대 이상 노년층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장년층 그러니까 55세에서 65세 그리고 이제 노년층 66세에서 75세까지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접근 통제 능력은 당연히 노년층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통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높을수록 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가 낮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년층의 경우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으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국가가 이제는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고 국가가 국민들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여주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은 어떻게 주로 진행되고 있냐면요. 1980년대에는 사실은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이끌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과기부 이렇게 4개의 부처가 하고 있는데 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4개 부처가 각자 진행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의 문제와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부재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중복 투자는 되고 있는데 오히려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 나가려는 노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그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에서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역량 중심으로 저도 역량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량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점이라는 것을 빼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미디어를 이용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점인데 이 관점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개인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 관점은 개인이 이렇게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 이를 점검해 보는 성찰로부터 시작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낮으면 그건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논의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그러니까 지역계 편차 없이 세대의 편차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된다. 교육 인프라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만 얘기한다는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또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고도 사실 이번 이제 DC맷을 이렇게 통틀어서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이 꼭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경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내용은 한국적인 상황과 또 미디어 리터러시의 다양한 어떤 주장과 개념들, 이론적인 접근들 그리고 그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뭐 비판적 이해라든지 제작 능력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참여적인 관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한 10분 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한번 양쪽에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서로 질문하시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준비한 질문들 짧게 한번 말씀을 듣고 또 한번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이게 핫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폴카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AI의 등장이 이제 최근에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교육을 이야기할 때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빅테크의 역할 짚어주셨고 또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혹은 오히려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전통적인 소셜 미디어보다 언어 기반의 생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빅테크들의 역할을 짚어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어떤 학자들 혹은 활동가들, 기관들, 개인은 어떻게 이들과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폴카 교수님 먼저 의견 듣고 한번 또 말씀 듣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먼저 of the simultaneous 네, 지금 동시 통역 and very much 퀄리티가 좋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 네, 먼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과학적인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up until now we're human beings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인간으로서 살아왔고 to have some form of 그래서 human 어떠한 유형의 contact. 어떤 인간적인 컨택을 우리가 원해왔죠. The world, we're eliminating species, we're eliminating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사는 세상에서 많은 종들이 없어지고 있고 of popular culture. 그래서 지금 팝컬처 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공조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uman beings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answer this question directly. 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좋은 관계를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With tech companies, 저희가 그 테크 회사들과 함께 공조를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sending people to the moon and so on. And 뭐 지금 뭐 달나라로 사람도 보내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get to the bottom of it. And the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또 어떤 where 그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욕심을 너무 내고 이런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들이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and a sham if we 그래서 all of the decisions 만약에 이러한 small group of people. 힘과 의사 결정권을 이제 소수의 이제 힘이 있는 이들에게 넘겨버린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Big tech is not regulated. Algorithms 특히 이제 빅테크,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통제가 되지 않죠. 제가 보는 뉴스들을 and I could become 기반으로 해서 and totally 그래서 이렇게 지금 SNS나 이런 빅테크에서 이제 kind of just 배출해내는 정보만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의사 결정을 하고 이제 의견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I think we have to really reassess.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민주화를 꾀할 것인가? And if we want to live in this kind of 그리고 form of democracy 3.0 with the 그래서 민주주의 3.0 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통제되고 아마존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뭐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that will have humane relations. And I'm not 이제 saying that 인간을 위한 사회가 담보되기 어렵다라는 것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function. But I think we really have 그래서 a good strong look at democracy. How do we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second? We've had fake news.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뉴스 이슈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Espionage. 그래서 뭐 그 페이크 뉴스라는 뭐 말이 나오기 전에는 프로파간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썼었죠. On how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뭐 살바도르안데라는 정부를 무너뜨렸는지 이런 관련된 가짜 뉴스 프로파간다는 뭐 칠레에서도 예전에 존재했었죠.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철마다 이런 가짜 뉴스는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고요. I'm not saying we can't be duped. We can always be duped, but 그래서 why do people 왜 사람들이 hatred? 이렇게 증오의 뉴스를 소비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증오를 하게 되는지 Reconsider how we want to build 우리가 어떻게 democracy, 이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emocracy for a number of years. And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을 저희가 몇 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educational systems, probably, 교육 시스템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but we never really kind of engage with how do you build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축할 것인지 democratic. 또 교육 자체가 민주화되지 않았는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So I think there's a lot to the media literacy.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문해력도 have to really create democratic systems and they go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 담보되었을 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저의 좁은 관점의 질문을 굉장히 흥미롭고 또 더 넓은 시야로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준비했었던 여러 배경이 있을 텐데 그 질문을 이제 김경희 교수님께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이죠. 그리고 늘 선거를 앞두고 예. Is it interpreting? Oh no. Sorry. I was just looking at you.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개인에게 굉장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폴카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공교육 내에서 혹은 사회적인 어떤 교육 체계 내에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경현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시민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개인들에게 조금 더 과제나 이런 제안들을 하신다고 하면은 무엇을 좀 짚어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번 말씀 듣고 또 한번 마무리하실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으면은 뭐 아주 짧게 말씀드려네. 아, 네네네네. 지금 사실 선거에서 미디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념적으로 이렇게 막 보수 진보를 나뉘고 막 엄청 사실은 그게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그 프레임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극우 유튜버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극좌 유튜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얻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편협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에코 체인버 현상과 같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관점의 컨텐츠에만 끊임없이 노출되는 이런 현상이 선거 기간에는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제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미디어 리터시가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고 그 관점이라는 것은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신과 다른 관점의 뉴스나 정보를 찾아보고 노출되려는 노력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됐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 시스템이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사회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좋은 뉴스가 읽힐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의 역할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에 무엇을 더 이제 키워야 될지를 한번 더 짚어주시면 네네. 어떻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사실은 일단 옳은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약간의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뉴스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취재원이 누구인가, 뉴스를 본다면 취재원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어느 매체에서 했나,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팩트들이 다 사실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평가해 보면서 읽는 것, 그리고 그걸 평가를 어떻게 보냐, 다른 뉴스들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본다는 것, 이런 방식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스스로도 그러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저희에게 5분 정도 남은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선거가 한국뿐만 아니라 2024년에 주요 대통령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여러 곳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를테면 이런 미디어 교육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교육이나 혹은 시스템적으로 교육적으로 시민의 관점들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 중에서 최근에 좀 흥미롭게 보신 사례를 뭐 캐나다 혹은 퀘벡 혹은 다른 지역에서 아까 그런 스페인의 사례처럼 조금 더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o. I think that 네, 제 생각에는요. there are many good cases. but 굉장히 좋은 사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what I add is that 제가 이제 첨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normative elections, I think 저희가 선거를 진행을 할 때요. is, and Chomsky has 특히 이제 규범적인 선거를 저희가 할 때 이제 놈 첨스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thin goalpost. So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렇게 so many voices excluded 목표가 are the choices.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So we can 근데 저희가 이제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뭘 하든 말이죠. Republicans or the conservatives or 그래서 우리가 뭐 민주주의에 있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the values and interests, and this is why so many people, especially younger 그래서 people, 많은 이들, 특히 젊은 분들이 as engaged. 이제 이러한 선거나 정치 분야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자 독식 느낌이지 않습니까? And if I can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상대를 종롱하고 싶다. 예를 들어 뭐 김 교수님께서 만약에 선거에 투표하지 않으시고 제가 선거에 이긴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누가 참여를 하느냐, 왜 50%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모든 이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요, 특히 또 가짜 뉴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짜 뉴스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정의가 뭘까요? 제가 뉴욕타임스를 읽을 때에는 뭐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해도 그 나온 내용과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라는 것이 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식견이 왜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저스틴 비버 이외에 다른 아티스트들이나 다른 어떤 사회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모르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사회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특히 여성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 많은 이제 남성들도, 그래서 남녀 차별이 끝났다라고 해야 이제 여성 운동도 종식이 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이슈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들도 있겠고,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폭력도 있고 뭐 추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SNS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서 알고리즘화돼서 이제 이것이 표면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더 교묘해진 인종차별이 상존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가 가능한 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논의 시간이 짧지만 이 관련된 주제를 계속 DCMS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허위 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앞장서고 있고 이것을 언론이나 혹은 빅테크 쪽에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그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경희 교수님께서 그 시간이 짧게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사실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민 차원에서 어떤 과제들 좀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나 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질문과 연결해서 저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 독자, 이용자들이 좋은 뉴스를 찾아 읽는 노력들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들, 예를 들어서 뭐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뉴스 또는 아니면 특정 그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뉴스, 이런 것들을 읽고 좋아하고 그걸 많이 소비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좀 더 그런 좋은 뉴스를 찾아 읽으려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기자들이 좋은 뉴스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은 거의 사장이 돼버리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읽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뉴스 찾아 읽기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데도 두 분의 굉장히 그 간결한 그런 내용 정리와 또 답변들을 통해 갖고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제를 또 한번 다시 논의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 주제에 관심 갖고 세션을 참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분께도 또 계속 이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2시 7분인데요. 3시 7분인데요. 30분까지 좀 쉬시고 30분에 바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